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천양희.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손, 정호승. 나는 누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손을 먼저 살펴본다. 그것은 그의 손이 그의 삶의 전부를 말해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손에 대한 시 일부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나 됨됨이까지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손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거울이라는 손, 농사 짓는 분들 요즘 많이들 바쁘시죠. 그 손에는 늘 흙이 묻어 있을 테고요. 또 우리 어머니들 단 하루도 손에서 물 마를 날 없으시죠. 정직하고 투박하고 말이 굵은 그 손이 우리를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두 손을 모아서 그분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주목받는 한국의 신인 작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끝 시간으로 전석순 작가의 악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석순 작가는 1983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명지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2008년에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회전의자가 당선돼서 등단을 했고요. 2011년에는 장편소설 철수 사용 설명서로 오늘의 작가상을 받았죠. 작품 소개하고 전석순 작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전석순 작가의 악수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악수 전석순. 열린 창으로 팔 하나가 쑥 들어와 있다. 여름엔 늘 창을 열어두고 다녔다. 그러니 팔 하나쯤이야 들어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창엔 따로 창살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2층이라고는 하지만 딱히 높지는 않았다. 집주인이 언덕을 핑계 삼아 반지하를 1층이라고 우기는 건물이었다. 종일 창을 열어놓아도 드나드는 것이 없는 계절이다. 누가 오는가 싶으면 바람소리였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날이면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들기도 했다. 그런 밤은 누가 들어올까 싶어 축제 전날처럼 설레는 밤이었다. 하지만 아침에 보면 밤새 누가 다녀간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생각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이 다녀간 것 같았다. 팔은 그새 창을 타고 넘어 탁자 위를 훑고 있다. 한참을 그러다 불을 켜는 순간
나와 마주한다. 향수병을 들어올리던 손은 병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병이 바닥에 뒹굴면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향수가 쏟아진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무것도 드나드는 것이 없던, 뭔가 드나들어도 내가 본 적이 없었던 방의 첫 번째 손님이다. 뭐 가져갈 게 있다고 왔을까? 5 손가락이 한꺼번에 나를 가리킨다. 마치 손끝에 눈이 달린 것 같다. 나는 좀 더 앞으로 다가간다. 그래도 팔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막 창문 너머로 시선을 두려는데 후두둑 창밖으로 팔이 빠져나간다. 순간 검지에 있던 티눈 하나가 반짝 빛난다. 잠깐이었지만 굵은 티눈이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 같다. 뒤늦게 창밖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티눈이라? 티눈은 제이한테 있었는데? 한동안 검지에 티눈이 생겼다고 속상해하던 것은 제이였다. 만나도 내가 아니라 손가락만 보고 만지작거리기에 바빴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손가락을 왜 그렇게 만져? 검지에 그게 뭐야? 이거 티눈. 그렇게 만지지 말고 병원에 가보지 그래? 괜찮아. 하던 얘기 계속해. 뭐라고? 덩달아 나도 제이의 손을 힐끔거렸다. 그래도 제이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사실 티눈이 없었을 때도 사정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생각을 이어가다 보니 가느다란 팔이나 손가락이 꼭 제이의 것 같기도 했다. 제이는 왜 내 방 안으로 팔을 내밀었던 것일까? 아버지는 저승사자였다. 매년 여름이면 낮엔 자고 밤엔 저승사자가 됐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었다. 손톱에 검은 매니큐어를 다 바른 모양이었다. 그때는 이미 제법 능숙해져서 매니큐어가 손톱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날이 잦았다. 몇 번은 꾸벅꾸벅 졸면서도 잘 칠했다. 한참을 양손에 번갈아가며 입김을 불더니 밥에 뜸을 들일 때부터는 자뭇 진지하게 얼굴에 분을 바르고 있었다. 구석구석 분을 바르고 나면 얼굴이 확연히 낯설어졌다. 요즘도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려 더듬거리다 보면 허옇게 뜬 얼굴이 먼저 잡혔다. 그런 얼굴로 아버지는 거의 매일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고 분을 바르기 시작하면 늦기 때문이었다. 불이 나게 밥을 먹고 난 아버진 마지막으로 흑장미색 립스틱을 칠했다.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네. 그러고 나면 얼굴에서 입술만 보였다. 립스틱 하나를 다 쓰고 나면 그의 여름이 끝났다. 그쯤이면 아버지의 이마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밤마다 머리보다 작은 갓을 꾹 눌러쓰기 때문이었다. 이마가 벌개지는데도 아버진 그걸 가리려고 더 눌렀었다. 나중엔 이마에 생긴 게 주름인지 자국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쪽 벽에 그림자처럼 걸어두던 검은 도포를 차려입고 마당을 나섰다. 마당을 반쯤 걸어나가던 아버진 늘 거기쯤에서 뒤를 돌아봤다.
뭐야? 흰 얼굴이 풍선처럼 떠 있는 것 같잖아. 검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여전히 낯선 얼굴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왔다. 아버지는 찬장에 놓인 야광시계를 챙겨들고 다시 나갔다. 문틈으로 본 아버지의 뒷모습은 정말 저승사자 같았다. 본 적도 없는데 딱 그래 보였다. 그나마도 곧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뒷모습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8월의 아버지는 저녁을 먹자마자 가끔은 밥도 못 먹고 나갔다. 아버지뿐만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각자 귀신을 하나씩 맡았다. 처녀 귀신도 있었고 드라큘라도 있었고 강씨도 있었다. 한여름에는 동네 전체를 흉가 체험장으로 꾸며놓고 손님을 받았다. 10시가 넘으면 몇 채 되지도 않는 집들이 모두 불을 꺼야 했다. 가로등도 죄다 꺼져서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오직 동네 끄트머리에 있는 집만이 촛불을 밝혔다. 낮은 이장네 집이지만 밤엔 흉가 체험의 마지막 코스인 집이었다. 매년 근처 유원지로 놀러온 사람들이 심심찮게 찾아왔다. 몇 년이 지나니 지난해 왔던 사람이 다시 찾아와 같은 자리에 숨어있던 귀신에게 복수하기도 했다. 그만 돌아가자. 무서워. 가만 있어봐. 복수해야 한다니까. 여기쯤에서 그 귀신이 나왔는데. 야, 귀신한테 무슨 복수를 해. 조용히 해. 놀라게. 그 사람은 일행이 놀라는 모습을 보며 비명 속에서 혼자 키득거렸다. 나는 10시 전에 잠들려고 애썼다. 그러지 않으면 밤새 여기저기 들려오는 비명을 고스란히 듣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비명은 섬뜩한 것이기도 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아침부터 날이 흐리더니 졸업식이 시작되자마자 비가 내렸다. 강당 안에 빗소리가 우렁차게 퍼졌다. 장마가 덜 지나간 모양이었다. 아버진 졸업식 중간쯤 도착했는데. 내가 늦었지? 아니에요. 아직 절반이나 남았는걸요. 저기 이 꽃다발 말이다. 네. 좋아하네요. 생화가 다 팔렸다 그래서 이게 비누로 만든 조화랜다. 아버지가 말해주지 않았음 이게 비누로 만든 건지 몰랐을 텐데. 이게 말이다. 꽃잎을 하나씩 떼서 얼굴도 씻을 수 있단다. 일단은 내가 들고 있으마. 졸업식 다 끝나고 줄게. 네 자리로 가서 졸업식 마저 하고 와라. 아버지의 얼굴엔 흰 분자국과 검붉은 입술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꽃잎을 한 장 떼내어 아버지 얼굴에 문지르고 싶었다. 대신 학사모를 아버지에게 씌웠다. 제대로 맞지 않아 결국 거의 얹다시피 머리 위에 올렸다. 그걸 잡고 아버지는 힘껏 눌렀었다. 학사모는 이마에 있는 자국 근처까지 덮었다. 비가 좀 그친 것 같아 밖에 나왔는데 곧 아까보다 더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들고 있던 꽃에서 조금씩 거품이 일었다. 그러던 것이 졸업식이 끝나고 아버지가 꽃다발을 전해줄 땐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자, 꽃다발. 아이고, 근데 이게 왜... 네. 전해주던 아버지의 손과 그걸 받던 내 손이 서로 엇갈려 미끄러졌다.
오랜만에 스쳤던, 아니면 처음일 수도 있었던 아버지의 손이었다. 조금이라도 꽉 쥐려면 아버지의 손은 맥없이 빠져나갔다. 나는 다시 잡아보려고 하진 않았다. 아버지도 쑥스러운지 손을 옷소매에 여러 번 닦을 뿐이었다. 그 사이로 검은 엄지 손톱이 보였다. 미처 매니큐어를 다 지우지 못한 모양이네. 어쩌면 졸업식이 끝나고 바로 저승사자가 돼야 하니까 엄지 손톱쯤은 미리 칠해뒀을 수도 있어. 아버지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낯선 사람들의 손목은 잘 두셨지만 내 손은 그러지 못하시네. 스치긴 했지만 그게 아버지의 손을 잡은 마지막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엄지를 안으로 말아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떨어진 꽃다발을 들었다. 아버진 누군가의 손목을 잡으면 일단 비명부터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제이가 오기 전까지 제이가 방 안에 들어올 이유를 생각해봤다.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쓴 것도 자기 제이가 우리 집에 왔던 게 꽃샘추위가 한창일 쯤이었지. 이미 막차는 끊긴 시간이었고 그때 제이가 그랬어. 야, 안에 들어갔다가 첫 차가 다닐 때까지만 있을게. 나 딴짓 안 해. 너 왜 그러냐 정말. 방이 어수선하다고? 그게 뭐. 나는 제이를 억지로 떠밀어 택시에 태웠다. 미안해서 제이의 손에 택시비를 쥐어주었다. 지폐 몇 장이 버티고 있는 손과 손 사이가 끈끈했다. 제이는 손을 오래 쥐고 흔들었다. 택시비를 주려는 게 아니라 인사라고 착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막 손을 빼려는데 제이는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저기 정말 안 될까? 이 손 놔. 누가 봐. 정말 안 되겠냐고. 나 내 방에 누군가를 들인 적이 없어. 알아. 안다고. 그건 제이도 알고 있었다. 제이는 내 방의 첫 번째 손님이 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제이는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봤다. 나는 택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줬다. 혹시 그날 몰래 두고 간 것이 있는 거야? 그걸 빌미로 다시 방에 오려고? 그럼 나한테 말하지 않고 굳이 주인도 없는 방에 팔을 내밀고 뭐람? 그것도 내가 집에 없는 사이에 와서 가져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맞아. 언젠가 제이가 나한테 어떤 향수를 쓰는지 물어봤어. 모든 것이 방 안으로 팔을 내밀 이유가 되었다. 뭐야? 너한테 전혀 관심 없는 것 같더니 티누는 언제 봤어? 잠깐만. 얘가 왜 이래? 남의 손목을 덥석 잡고. 야, 너 사실은 나한테 관심 많구나.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없네? 없어? 뭐가? 티눈이 없다. 어젯밤 창밖으로 나가면서 빛났던 티눈이 제이에게는 없다. 어젯밤에 뭐 했냐는 것부터 질문이 잔뜩 있었는데 다 소용없어진다. 그럼 간밤에 그 팔은 누구였을까? 근데 이사할 생각은 없는 거야? 거기 인적이 드물어서 밤엔 위험해 보이던데. 가로등도 띄엄띄엄 켜져 있고. 제이는 시답잖은 얘기만 늘어놓다가 일어선다. 인사라고 할 것도 없이 뒤돌아가면서 손을 흔든다. 티눈이 없으니 방 안으로 들어온 팔과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오늘부턴 10시 이후에 가로등이 띄엄띄엄 켜진다고 했다. 서명을 받던 남자는 여름철 전기세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그러는 거라고 덧붙였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켜둔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촘촘하던 가로등이 하나 건너 하나씩 켜져 있으니 꽤 컴컴하다. 귀를 기울이면 아버지에게 손목을 잡힌 피석에게 지르던 비명도 들릴 것만 같다. 나는 가로등 아래에서 잠깐 숨을 고르다가 다시 다음 가로등까지 빠르게 걷는다. 그리고 그 아래서 숨을 고르고 다시 다음 가로등까지. 나중엔 거의 뛰다시피 걷는다. 빠른 걸음으로 가는데도 숨을 고르는 시간 때문인지 집으로 가는 길이 더 멀다. 창가에서 반짝 빛이 난다. 어제 그 티눈일 것이다. 어제 있던 자리에 그대로 팔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 저 팔 하루 사이에 더 야윈 것도 같고 어딘지 모르게 근육이 좀 붙은 것도 같아. 그런데 제2의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기엔 손가락이 너무 굵거나 손목이 두꺼워 보여. 티눈이 반짝 빛나던 자린 조금 아물어 있고. 팔은 유연하게 탁자 위를 사뿐사뿐 걷는다. 어제보단 익숙해졌는지 아무것도 쓰러뜨리지 않는다. 좀 더 가까이 가서 팔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오늘은 서둘러 도망가지도 않는다. 이번엔 손목 근처에서 반짝 빛이 난다. 새로 생긴 티눈이 아니다. 손목시계다. 어제도 차고 있었던 건지 아닌지 헛갈린다. 나는 불을 껐다가 다시 켜본다. 어두운 방. 손목에 찬 시계에서 푸르스름한 빛이 났다가 사라진다. 야광 시계를 차는 사람은 내가 알기론 K뿐이다. 나 조만간 휴가 나갈 거야. 나 휴가 때 바닷가 갈 건데. 넌? 먼저 만나자는 말이 없어서 나도 굳이 약속을 잡진 않았다. 정확하진 않지만 바닷가에 가겠다고 한 걸 보면 휴가가 이쯤일 것이다. 팔이 들어오던 날 K는 휴가 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K가 여기 왜? 어디 시계가 어떤 시계지? 시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자 팔은 벌써 창밖으로 빠져나간다. 막 빠져나가던 손이 창문 끝에서 V를 그리고 사라진다. K가 확실하다.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없었다. 일어나 보면 아버진 옆에서 말끔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피곤했던지 손톱엔 군데군데 매니큐어가 남아있었다. 어차피 밤에 또 칠해야 하니 분장이나 매니큐어를 지우는 일에 점점 소홀해졌다. 분장을 지운 얼굴과 분장한 얼굴이 점점 분리되었다. 반복되다 보면 두 얼굴이 모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두 얼굴은 공평하게 낯설어졌다. 이장이 관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기다리는 동안 아버진
5번째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 이 비탈길만 아니면 그래도 서 있을만 한데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나무 뒤가 비탈길이라 오랫동안 서 있는 게 꽤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도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하는 동네 노총각보단 사정이 훨씬 나았다. 드라큘라를 맡은 노총각은 나무에 매달려 있다가 사람들이 오면 나뭇가지에 다리를 걸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했다. 그럴 때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다른 사람보다 분장을 더 짙게 해야 했다. 나무에서 떨어지거나 타이밍을 잘못 맞춰 피서객과 부딪히면 일당이 깎였으므로 항상 주의했다. 손님이 거의 끊겨 그앤 흉가 체험장을 더 운영하기 힘들 때였다. 그날은 일이 끝나고 우리 집에 모두 모였다. 올해는 사람들이 흉가 체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팍 줄었어. 세상에서 놀랄 일이 많은가 보지요. 아유, 야 드라큘라야. 예. 저요, 이장님? 그래요. 여기 드라큘라가 너 말고 또 있나? 예. 근데 왜요, 이장님? 자네는 손님들이 오면 왜 그렇게 주의를 하냐? 그야 제가 자꾸 손님들하고 부딪혀서 그럼 일당 깎이니까 주의를 하는. 자네가 그래서 장가를 못 가는 거요. 평소에도 그 여자를 볼 때 그럼 주의를 하면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 아하. 근데요, 있잖아요. 같은 나무에 매달리는데도 어떤 날은 굵고 튼튼하게 느껴지다가요. 또 어떤 날은 너무 가늘어서 부러질 것 같거든요. 뭐야? 그럼 진짜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더 무섭네. 에이, 다 기분 탓이요. 아하! 자, 다들 모여. 마시자고. 예, 드세요. 노총각의 아하 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옆집 아저씨가 바로 따라했지만 그다지 경쾌하진 않았다. 옆집 아저씨가 맡은 건 강씨였다. 학교 다닐 때 동네에서 멀리 뛰기를 가장 잘했기 때문이라고 이장은 설명해줬다. 하지만 아버지가 왜 저승사자를 맡았는지에 대해선 끝내 말해주지 않았다. 아버진 일행 중 가장 바깥에 선 사람의 손목을 덥석 잡으면 됐다. 소리를 질러, 소리를! 에이, 또 일당 깎였네. 비명이 없거나 오히려 웃음이 나오면 역시 일당이 깎였다. 마지막 집 안에 있는 관 속에서 이장은 다 듣고 있었다. 새벽마다 일이 끝나면 그날 실수한 귀신의 집으로 몰려가기 일쑤였다. 오늘은 강씨가 실수를 해서 강씨네 집에서 한잔 했지. 1년 내내 한여름이었으면 좋겠다. 무서운 게 말이다. 계절을 타는 게 속상해. 분장한 게 무색할 정도로 얼굴은 발그레했다. 잠 못 드는 밤이면 규칙적인 비명을 들었다. 비명에 웃음이 섞이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더 선명하게 섬뜩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비명은 아버지가 실수 없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걸 알고부턴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기도 했다. 오히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더 잠을 방해했다. 잠들기 아예 틀린 밤이면 나는 멀리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희미한 야광으로 아버지가 있는 곳을 가늠해 보려 했었다. 아버진 야광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다가 피서객이 너무 늦게 오면 처녀 귀신에게 알려야 했다. 시간을 확인하는 일은 조심해야 했다.
자칫하면 멀리서 오던 피서객들이 야광을 보고 거기에 귀신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아버진 검은 도포로 시계를 찬 손목을 가렸지만 번번이 야광 시계가 밖으로 나와 반짝 빛났다. 불이 완전히 꺼진 마을에서 아버지의 시계는 보일지도 몰랐다. 입대를 앞두고 K는 야광 시계를 제일 먼저 골랐다. 군대에서는 밤에도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거든. 자, 어때? 내 야광 시계. 멋지지? 짜잔. 야광 시계를 차본 K는 나에게 V를 그려 보였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야광 시계를 잘 보려고 나는 방에 불을 껐다. 그제야 K의 야광 시계가 제대로 빛났다. K의 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야광시계만 도드라졌다. 뒷걸음질 치는 사이 야광시계는 내 어깨를 타고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두운 방 안에서 K의 야광시계만 허공에 둥둥 떠다녔다.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난 야광시계가 내 눈앞에 와서 멈췄다.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곳을 가늠했듯 K가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음을 알았다. 옅은 숨소리가 바람처럼 귓가에 머물다가 사라졌다. 얼핏 K의 얼굴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내가 얼굴 쪽으로 손을 뻗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뭐야? 누가 내 손을 잡고 있지? 정말 방 안에 들어온 사람은 K가 맞을까? 어두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도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 또렷해졌다. 여기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K는 중간에 말을 막았다. 뭐?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네 방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것도 야광시계 차고? 아니, 그 시계 왼쪽 아니었어? 나 시계 오른쪽에 차. 자, 봐봐봐. 그러네. 오른쪽 손목에 시계 찼던 자국이 선명하잖아. 팔도 통통하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도 저렇게 살이 있었나? 저런 몸이라면 2층을 오르기엔 왠지 어려울 것 같아. 가만. 근데 그날 그 야광 시계가 올린 팔이 오른팔이었나? 그럼 팔은 K의 것도 아닌가? 야, 그때 절대로 방에는 못 들어가게 하더니. 아니, 이제 와서 고작 그거 물어보려고 말년휴가 나온 사람 불렀냐? 야, 솔직히 너 나한테 딴 맘 있지? 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난 그날 훈련 중이었어. 어휴. K가 천천히 내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가려는데 순간 검지가 반짝 빛난다. 티눈이다. 팔은 축 늘어져 있다.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경계심 없이. 나는 살금살금 다가가 손을 살펴본다. 최근 들어 가장 가까이 본 손의 모습이다. 티눈이 아물었던 자리에 다시 새로운 티눈이 생기고 있고, 시계를 찼던 자국은 선명하네. 그리고 왼팔 4번째 손가락에는 깊은 반지 자국. 가만, 내 주변에 자국이 생길 정도로 오랫동안 반지를 끼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 피 말고는 없어. 피는 나를 바래다 줄 때마다 아예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자주 말했다.
그런 피가 이제 막 팔 하나를 내 방에 부려놓은 것일까? 더 있다간 다리도 들어오고 가슴도 들어올지 모른다. 그 전에 나는 피를 찾아가 보기로 한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반지 자국을 보려는데 이미 팔은 안 보인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을까? 멀리 야광이 보였다가 금세 사라졌다. 거기 어디쯤 아버지가 있을 것이었다. 야광을 보고 가다가 맞게 가는지 불안할 때쯤이면 다시 야광이 나타났다. 강시와 드라큘라를 지나 이제 저승사자를 만날 차례였다. 비탈길에서 불편한 자세로 시계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 도포 안엔 땀이 가득 찼을 것이다. 그래도 부채질을 하거나 함부로 도포자락을 펄럭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난 최대한 천천히 걸었다. 아버지가 날 지나치지 않도록, 내 손목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진 손님이 오고 있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오로지 손목 잡을 준비만 하고 있을 것이었다. 난 아예 손목을 길 바깥쪽으로 내놓다시피 하고 걸었다. 이장네 집은 점점 가까워져 왔다. 아버진 그때까지도 내 손목을 잡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아버지가 내 손목을 안 잡아주면 어쩌나. 흉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웃음이 조금 더 커지자 아버진 손목이 욱신거리도록 힘을 주어 더 꽉 잡았다. 아버지가 손목을 놓아주었을 때야 비로소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는 길은 어두워서 걸음을 내딛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오는 길은 훤히 내다 보였다. 너 아직도 벽이 울퉁불퉁한 그 집에 사니? 그래, 날 몇 번 바라다 준 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 방 기억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만나자마자 집 얘기부터 하는 건 좀 수상해. 반지를 끼고 있어.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온 손에 선명하게 나있던 반지 자국과 같은 자리야. 역시 피, 너였구나. 누군지 알고 나니 오히려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 난감하다. 피가 아직 그 반지를 끼고 있을 줄은 몰랐다. 피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내 반지는 어디에 있는지 가물가물하다. 어쩌면 피는 내 반지를 찾으러 방에 팔을 내밀었는지도 모르겠다. 혼자서만 반지를 끼고 있는 게 억울했을 수도 있다. 이 반지 이거 안 빠져. 그날 이후로 빼본 적 없어. 봐, 이렇게 힘을 줘도 안 빠진다니까? 네가 한번 빼봐. 피의 손가락은 마치 방 안으로 들어온 손가락들이 전부 날 향하고 있었을 때 같다. 나도 집에 가서 반지를 찾아서 껴봐야겠다. 반지가 손가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좋겠다. 피가 방에 팔을 내밀고 가져간 게 아니라면 어디든 있을 것이다. 피도 아니라면 정말 누구일까? 약속에 있는지 피가 손목시계를 본다. 전자시계라 그런가? 밝은 데선 잘 안 보이네. 그 전자시계도 야광이야? 근데 그건 왜? 피는 왼쪽에 시계를 차고 있다. 하지만 검지에 티눈은 없다. 그건 벌써 다 아물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혹시 얼마 전에 티눈이 있었냐고 물어볼까 망설인다. 정말 방에 들어온 팔은 피의 것이 아닐까? 다녀왔습니다.
너는 손님 떨어지게 불은 채다 켜놓고 어딜 갔다 이제로 오냐? 귀신이 잡아가면 어쩌려고. 내 손목엔 아직도 아버지가 잡았다 놔준 느낌이 남아있었다. 내가 마당을 가로질러 마루에 앉아있을 때에도 아버지는 검지 끝을 씹고 있었다. 밤길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가서 들어가 자거라. 아버진 마당에 대고 검지를 씹던 입에서 무언가 뱉었다. 검지 끝이 붉었다. 티눈을 뜯어낸 자리에 피가 고였다. 누구의 것인지 알고 나서 이제 팔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쩌지? 내년쯤엔 위치를 바꾸고 다른 창으로 들어와주면 좋겠다. 그럼 나는 계속 놀랄 수 있을 것이다. 팔이 나가지 않게 불을 켜지 않는다. 창 아래 야광이 빛난다. 티누는 이제 아물었을까? 야광은 방 안을 돌아다닌다. 반지를 낀 자국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가을쯤 되어야 비로소 희미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도 티눈이 있던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겠지. 야광은 천장에 머물렀다가 다시 내 발 아래로 스친다. 그러다 내 앞에 멈춘다. 옅은 숨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다. 난 야광이 있는 쪽으로 손을 뻗는다. 손이 내 손을 잡는다. 누구의 것인지 모를 웃음소리와 함께 좀 더 단단하게 움켜쥐어 보니 알겠다. 자꾸 내 방 안으로 들어왔던 팔, 손과 손 사이가 끈끈하다. 지폐 몇 장이 만져지는 것도 같고 오돌토돌한 반지를 끼고 있는 것도 같다. 검지엔 이제 몸을 완전히 부풀린 티눈이 만져진다. 어두워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도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 또렷해진다. 다시 한번 천천히 손을 쓰다듬어 보니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아, 당신이었구나. 아, 당신이었구나. 악수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대체 이 팔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작가에게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전석순 작가 모셔봤습니다. 제 옆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다짜고짜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팔의 주인이 대체 누구였나요? 저는 딱 부러지게 정해져야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좀 좋은 작품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불분명하고 희미해져야지 작품이 더 좋은 작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작품은 사실 어떻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부분보다는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누구의 팔인지 점점 헷갈리게 되는 형식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으실까 싶은데 이 팔이 진짜 있는 걸까? 아니면 상상일 것이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이 팔이라는 것이 실체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더 저는 많이 하고요. 네. 많이 하면서 쓰게 되었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당신이었구나라는 말은 작품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인칭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화자 자신이 자신을 2인칭으로 설정을 했든, 아니면 아버지나 이니셜로 나왔던 남자들의 2인칭으로 선택을 했든, 인물의 뭔가 변화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는 손이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처음으로 2인칭으로 불렀다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쓰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요. 참 제가 자꾸 이 팔에 집중을 하는데 말이죠. 처음엔 사실 이 팔의 주인을 나중에는 알게 되나? 뭐 이런 마음으로 작품을 계속 이렇게 접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추리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또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이 작품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까? 작가 자신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소설은 사실 큰 틀은 팔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맞혀가고 말씀하신 대로 추리하는 형식을 갖고 있긴 한데요. 팔이 누구인가를 추리하면 추리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조금 더 뚜렷하게 바라보게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에 관련된 문제인데, 소통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꼭 늘 타인과의 소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 돼야 되는 소통은 자신과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고요. 어떤 작품 쓰고 싶으세요? 우리가 몰랐던 문제를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얘기해 주거나 혹은 알고 있는 문제지만 그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담겨져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장 먼저 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이고 조금 전형적인 이미지를 조금씩 비틀어가는 작품을 앞으로 쓰고 싶어요. 혹시 롤모델 삼는 그런 작가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습작기 때는 굉장히 많죠. 모든 분들이 다 롤모델이고, 또 작가가 되고 나서 우연치 않게 또 작가분들 만나뵈면은 어느 것 하나 배울 점이 없는 작가분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동료 작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영향을 당연히 받기도 하는데요. 정작 글을 쓸 때에는 롤모델을 제가 일부러라도 없애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시간이 더 흐른 뒤에도 전석순 작가의 롤모델은 누굴까? 롤모델이 있기는 한 걸까? 그런 의문이 드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정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그런 작품들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악수의 전석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음악 김형진,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이, 제작 김은비, 진행의 아나운서 김경란이었습니다.